안녕하세요. 축구 보는 기자 축복입니다. 지난번에 토트넘의 첫 번째 실점 장면에 대해 다뤘었는데요. 이때는 수비 상황에서 수비수들의 잘못이 두드러졌었어요. 근데 두 번째 실점은 약간 달랐습니다. 이때는 공격을 하는 상황에서 잘못이 나왔거든요. 여기엔 선수들 퀄리티와 전술적인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는데요. 정확히 어떤 게 문제였는지를 보려면 뉴캐슬의 모습을 함께 봐야 합니다. 토트넘이 공격을 하는 상황이니까 뉴캐슬 입장에선 수비를 하는 상황이 되겠죠. 이날 뉴캐슬은 4-3-3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는데 이게 수비 시에도 똑같았어요. 모습이 변하고 그러는 것 없이 4-3-3 형태 그대로 수비했는데요. 사실 이게 꽤나 효과적이었는데 토트넘의 후방과 중원에서 완전히 동등한 숫자를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3톱이 3백을 그대로 마크하고 3중미가 3중미를 그대로 마크할 수 있는 그림이거든요. 여기에서 토트넘은 최초의 빌드업을 할 때 다이어를 다른 센터백들보다 약간 올리면서 얘를 마치 중앙 미드필더와 센터백 사이 즈음에 위치하도록 만드는데요. 이런 식의 접근법도 뉴캐슬한텐 별로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얘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그냥 윌슨이 붙어버리면 됐거든요. 이러니까 토트넘이 어떻게 했냐, 좌우측에 넓게 벌린 이 윙백들한테 한 번에 넘기는 걸로 풀어가려고 했습니다. 본래라면 여기 전술적 마크맨은 뉴캐슬의 풀백들이 되는데 얘들이 그렇게까지 높은 지역으로 올라오질 않았기 때문이에요. 특히 우측의 트리피어가 그런 경향이 심하더군요. 그리고 이거는 아마도 이 지역에 위치한 손흥민의 뒷공간 침투를 경계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케인과 손흥민을 완전히 1대1로 막기엔 아무래도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여차할 때 이렇게 한 번에 뒷공간으로 찌르는 패스를 막기 위해서 트리피어는 약간 뒤에 둔다, 그런 판단으로 보이는데요. 덕분에 세세뇽한테는 일단 공간이 나오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골키퍼인 요리스가 한 번에 넘기는 식의 모습을 보일 순 있었는데요. 일견 꽤 합리적인 전개 루트로 보이지만 여기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이 토트넘에게 실점으로 연결됐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뭐였냐? 먼저 경기 장면을 보도록 하죠. 지금은 요리스가 볼을 잡고 있는 중인데요. 아까 그림에서 말씀드렸듯이 토트넘의 후방 선수들에게 모두 1대1 마크가 붙어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따라서 볼을 잡고 있는 요리스 자체는 꽤 자유롭지만 주변에 볼을 줄 곳은 그리 마땅치가 않은 상황이에요. 하지만 지금 화면에는 보이지 않는 여기, 이 지역에 있는 세세뇽한테는 마크맨이 없는 상태였다. 딱히 주변에 줄 곳이 없는 요리스에게 이건 좋은 선택지처럼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을 보냈는데요. 지금 카메라가 꽤 넓게 잡고 있는데도 화면에 잡히지도 않을 정도다. 그러니까 둘 사이의 거리가 상당히 멀다는 거죠. 거리가 멀다는 것은 당연히 볼이 날아가는 시간도 길어진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날아가는 시간이 길다는 것은 상대가 보고서 대응을 하기도 쉬워진다는 뜻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우측 중미인 롱스테프의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이렇게 볼이 넘어가는 동안에 벤탄쿠르를 버리고 세세뇽한테 붙었는데요. 이 압박이 성공되면서 토트넘으로부터 볼 소유권을 되찾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첫 장면에서부터 보였듯이 랑글레보다는 알미론이 더 가까운 위치에 있었죠. 토트넘은 후방 지역에서 볼을 뺏긴 것이기 때문에 당장 이거에 대처하기가 아주 어려웠어요. 보시면 벤탄쿠르가 뒤로 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가고 있는데 방금까지 토트넘이 공격을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세세뇽이 볼을 받아서 계속 공격을 이어나갈 수가 있었다면 자신의 마크맨인 롱스테프가 떨어져 나간 이 상황은 벤탄쿠르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었거든요. 문제는 롱스테프가 빠르게 달라붙으면서 이걸 뺏었고 그래서 오히려 역습을 당하는 상황이 됐던 건데, 따라서 토트넘은 굉장히 적은 숫자로 이 공격을 막을 수밖에 없었어요. 세세뇽이 알미론한테 붙어봤지만 저지에 실패했고 벤탄쿠르는 훨씬 앞까지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지원을 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침투는 위치상 일단 랑글레가 시간을 끌면서 주변에 도움이 올 수 있도록 만들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랑글레조차 시원스럽게 제껴지면서 그대로 실점까지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알미론의 개인 능력이 돋보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너무 쉽게 뚫렸다는 점에서 랑글레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었어요. 비단 이 실점 장면뿐만이 아니라 경기 내내 알미론에게 상당히 고전을 하더군요. 다만 이 랑글레의 지연 행위 실패에 앞서서 먼저 봐야 할 것은 이 역습의 빌미를 제공한 게 최초의 이 그림에서 요리스의 이 패스 선택이 되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그 판단의 원인은 결국 뉴캐슬이 4-3-3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 채 토트넘의 중원과 최후방 선수들에게 모두 1대1로 붙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토트넘이 이 후방 빌드업 상황에서 보인 전술적인 구도 자체가 뉴캐슬에게 먹잇감이 됐다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그림은 계속해서 나왔었어요. 이번에도 뉴캐슬이 후방과 중원에서 죄다 1대1로 붙어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넓게 벌린 세세뇽한테 한 번에 투입이 되는 중인데요. 볼이 날아가는 동안에 롱스태프가 열심히 달려오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볼은 애초에 부정확하게 날아가면서 그냥 터치라인 바깥으로 나가버렸고 토트넘은 다시 한번 볼 소유권을 허무하게 잃어버리게 됐죠. 근데 그러면 토트넘이 이 구도를 깰 수 있는 방법은 없었냐? 깰 수 있는 방법 자체는 있었습니다. 심지어 지금까지도 잘 써먹던 방법이었는데요. 지금 토트넘의 1차 문제는 토트넘의 3백이 모두 1대1로 붙잡히면서 요리스로부터 볼을 투입할 수 있는 선수가 멀리 있는 세세뇽으로 한정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후방 숫자를 늘려주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벤탄쿠르가 센터백 라인에 가담을 하는 식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서 랑글레는 더 측면으로 벌리게 되겠죠. 비록 중원 숫자는 하나 줄었지만 최후방과 측면 숫자가 늘어나면서 토트넘이 전개를 꾀하기는 보다 수월해졌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잡기 위해서 롱스태프가 그대로 벤탄쿠르한테 따라붙는다? 그러면 그건 그것대로 나쁘지가 않아요. 왜냐면 아까 계속 보셨다시피 세세뇽한테 볼이 갈 때 가장 위협이 됐던 것은 롱스태프가 적절한 타이밍에 빠르게 움직이면서 세세뇽이 볼을 받는 것을 견제하고 방해를 했던 것이었죠. 즉 얘 혼자서 벤탄쿠르와 세세뇽을 함께 보고 있다는 소리가 되는데요. 근데 벤탄쿠르가 아예 밑까지 내려가면 이게 불가능해집니다. 벤탄쿠르와 세세뇽의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아무리 빠르게 움직여도 둘 모두를 함께 견제할 수는 없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미드필더가 센터백 라인에 합류하는 모습은 우리가 토트넘 경기를 볼 때 꽤 자주 보기도 했었습니다. 보통 호이비에르가 이런 모습을 자주 보였는데요. 이날 벤탄쿠르는 그런 모습을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이거는 콘테 감독의 전술적인 지시가 그렇게 내려졌기 때문일 공산이 큽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3-5-2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게 됐고 뉴캐슬의 4-3-3 형태를 깨는 것에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